자, 이제 60쪽의 중간을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먼저 봐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이 세 가지 수단 구분하고 있죠.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은요 문제가 나올 때 패턴이 하나뿐이 없어요. 종류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류 쫙 날 해놓고 이 중에서 직접 개입 몇 개냐, 간접 개입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패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그 간접 개입을 보실래요? 간접 개입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금융, 조세 이런 말 있죠.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기본서를 받아보시면 이런 말이 추가됩니다. 보조금, 부담금 이런 말이 붙거든요. 보조금이나 부담금의 부과도 뭐다? 간접 개입인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느냐? 잘 들어봐요. 공통적인 글자를 찾아봐요. 보조금, 부담금, 금융, 그리고 조세는 다른 말로 세금. 오케이? 금자로 끝나는 말은 간접.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효과는 아주 만점이에요. 왜? 하나도 외우지 않았어도 금자가 나왔다. 간접. 근데 금자를 외우라고 했더니 웃긴 게 뭐냐? 보기 속에 양도소득세 나왔어. 금자가 없다고 그걸 틀려오면 저는 도리가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죠? 예. 근데 그런 분들 진짜로 많아요. 응? 진짜로 많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 알려주죠? 그거 하나만 아는 거라. 그래 놓고 배운 적이 없대. 환장 이거. 그러니까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세금 나오면 무조건 간접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규제 보세요. 이용규제를 보시면 지역지구제 있어요? 있죠? 건축규제라든지 또는 정부의 인허가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역지구제, 제나 건축규제, 규제로 끝나면 이용규제다. 제나 규제란 말로 끝나면 뭐다? 이용규제 수단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런데 걱정할 거 없는 것은 그냥 종류 외우시되 그 지역지구제 관련된 문제가 토지정책수단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법 배우시죠? 공법을 배우면 국계법 배우시죠? 국계법을 배우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하시죠? 그게 개론에서 물어봅니다. 개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에서 개론의 지역지구제는요, 그냥 지역지구제 시행의 목적이 뭐고, 시행하면 뭐 단기 효과, 장기 효과가 어떻게 되니? 이걸 배우는 게 개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워서 이제 현장 갔더니 이 나쁜 출제위원들이 물어보는 건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최소한 정책론에서 지역지구제 부분은 공법의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공법에서 지역지구제 공부하실 때 요건 개론에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개방적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폐쇄성 갖고 계시면 안 돼. 응? 뭐 공법은 공법이고 개론은 개론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요. 뻔한 문제인데 개론에 공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공법이 개론에? 이러면서 뒷목 잡고 쓰러져. 근데 그 문제가요. 공법에 나오면 이렇게 쉬운 문제 주셔서 감사도 푼다고. 왜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도 그게 공법이 아닌 개론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다? 사고 자체가 공법은 공법이고 개론은 개론이다. 이런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됩니까? 모든 6개 과목은 어디에도 다른 과목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토지 정책 해가지고 지역지구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중간에 보면 목적할 때 이렇게 나와요. 부의 외부 효과를 뭐 방지하거나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무슨 외부 효과 제거?
그 불정이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내신 분 입장에선 어떤 의도였을까요? 야, 가져가. 합격해! 던져준 거 아니, 그 문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틀려. 어떻게 틀린 줄 알아요? 설마 이걸 바꿨을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바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함정이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무대뽀로 외우신 분 입장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 전체를 외우신 분들은 그 문장 전체가 똑같이 나올 때 한 글자 정도 바꾸면 그게 바뀐지 모르고 그냥 푼다 이거예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리더라.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효과 할 때 부의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공장 옆에 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A라는 지역,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있더래요. 근데 이는 이웃한 지역이다 보니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겠죠. 요런 특성을 우리 총론에서는 인접성이라고 배운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A 동네는 시멘트 공장이 세워져 있다. 즉 공업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반면 이웃한 B 동네는 주택이 세워져 있음으로써 즉 주거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A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A 땅을 공업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B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B 지역을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용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용도였겠지만 이것이 결합이 돼서 서로 간에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을 이제 부의 외부 효과라고도 하지만요. 다르게 말을 바꾸면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다. 왜? 공업용과 주거용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어울리지 않는 이용 이렇게 말을 바꿔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실? 예. 그런데 봐봐요. 딱 보는 순간에 아하, 공장 옆에 집이구나. 그럼 공장의 설립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공장 때문에 이웃 동네 집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럼 이걸 예쁘게 말하면 주택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공장이 세워진 의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공장의 의도와는 무관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손실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맞지요? 이런 경우를 무슨 외부 효과를 한다? 자, 인간적으로 여기까지는 정확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여 이 지역 전체를 전용 주거 지역, 물론 이건 이제 공법상 표현이고 또 개론적으로 앞뒤를 바꿔서 주거 전용 지역 그래도 의미는 똑같겠죠. 그럼 전용 주거 지역은 이 지역 전체를 무슨 용도로만, 주거 용도로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까지 집값 하락의 주범,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의 원인이었던 공장은 주거용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안 그래요? 이 동네 무슨 용도로만, 주거 용도로만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장은 더 이상 이곳에 위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이 공장이 다른 동네로 넘어간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제거된다. 또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법에서 배울 때 용도 지역 지구제는 뭐 간략하게 말하면 특정 지역을 특정 용도에 적합하게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손실,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이때 주거 전용지역 지정함으로써 집값 하락의 주범이었던 공장이 다른 곳 이전되는 자체가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는 거 맞죠? 이 점 때문에 지역주제는 당연히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방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두 눈 뜨고도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 뭐가 눈에 씌인 때가 있다. 진짜 그럼 있어요. 눈에 씌어요. 그래서 틀려요. 그 안타까운 경우 많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개론 85, 90원 맞고도 떨어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민법이 과락이냐? 아니에요. 민법도 한 6, 70점 맞고도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시간 배분 못하거나 또는 어떤 게 있죠? 밀려 쓰거나. 오케이? 근데요. 참 운빨도 없지 밀려 쓰는 경우가 한 2천, 3천 명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내 주변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응? 환장하소. 밀려 쓰지만 않았다면 85, 95가 나오는데 밀려 써가지고 60을 맞은 거예요. 근데 60인데 다른 과목이 60이 아니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분은 이제 금년에 3번째 하시는데 제가 3번 요번에도 내가 떨어지면 하지 말라 그랬어 진짜. 첫 해 개론 95 민법 70 떨어졌어. 왜? 이 양반이 많이 금방 풀었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빨리 풀었다고. 빨리 푼 게 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마킹을 할 거 아니오. 빨리 풀었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풀고 있나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네. 그럼 이제 마킹해야지 하는데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내세요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풀어놓고 마킹을 먼저 해놨으면 괜찮은데 남들 어떻게 푸나 구경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첫 해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아냐면 제가 미심쩍어서 그 문제를 놓고 다시 풀어보라 했거든 앞에서. 그 점수 나오더라고 95가. 여러분 아무리 쉬운 시험도요 어떤 과목에 90점 이상이 나왔다는 건 그 웬만한 선생보다 괜찮은 실력파라는 뜻이에요. 그거. 왜 선생들도 까딱하면 한두 개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뭐 했어? 금년에 개론 85에 민법 67점 오늘 막 또 써졌어. 왜? 밀렸어. 환장한 거예요. 이게 결국 실력의 문제겠어요? 운이지. 진짜 운이 왜 흔히 그런 말 쓰죠? 뭔가 씌었다. 그 뭔가 씌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이분들이 그렇게 해놓고요. 집에 오셔가지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막걸리 들이부으면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풀어도 그 점수가 나온다니까. 그게 뭐냐. 취중에 풀어도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건 그 실력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그걸 지켜보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수님 하면서 안타깝다고 술 한잔 잡수고 우시면서 전화를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마음이. 환장할 일이지. 우린 그런 일 겪지 말자고요. 겪지 말고 한 번에 패스하고 뭐 근처에 그 소주집 많아요. 그런 데서 대포나 한잔하고 말이죠. 오늘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작년에 주간반을 했어요. 근데 주간반 분들이 제가 벌써 시험 보고 난 지 거의 한 달 반쯤 된 거죠. 한 달 좀 넘었죠. 넘었는데 또 제가 이제 수술 받고 해가지고 원래는 시험 끝나고 2주 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투입을 한 셈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덕분에 합격을 했다고 또 이제 학생분들이 또 뭐라도 하나 들고 찾아와 주는 게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기쁜 거예요. 그건 뭐 약간 과장을 좀 한다면 지금 당장 저한테 1억을 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진심으로 너 덕분에 내가 합격을 했다. 그 말 듣는 게 선생으로서는 더 기쁨이에요. 1억은 좀 과했다. 네, 1,000만 원 낮추겠다. 1,000만 원. 오케이. 1,000만 원. 근데 실제로 1,000만 원 정도라면 오히려 큰 저는 거부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 말 듣는 게 훨씬 좋아요. 1억은 좀 과했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역주구제의 목적 우리 했어요. 지금 끝난 거야. 근데 효과가 뭐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얘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의 효과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단기라는 말 뜻이 뭔지 알아요? 단기라는 말의 뜻은 공급이 증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가 안 되니까 단기는 무조건 수요가 어떻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어떠하다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고. 오케이? 근데 단기가 그런 뜻이면 장기는 뭐냐? 공급 증가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 가능하니까 모든 정책의 단장기 효과는 무조건 뭐가 바뀐다는 말이 나온다? 공급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입장 바꿔놓고 수험생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구조를. 단기 수요, 장기 공급이라고. 오케이? 무조건 얘뿐만 아니다. 모든 정책 효과에서 단기자가 나오면 수요가 뭐 늘어난다, 수요가 어떻다 이 말이 나오면 되고 장기자가 붙으면 공급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전혀 배우지 않아 봤지만 어떤 정책에 단기라는 말 나왔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요따구 말 나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또 장기자가 나왔는데 수요가 어떠하다 이렇게 말 나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떤 분들 이렇게 풀거든요. 제 말을 들었잖아요. 단기는 무조건 수요자가 나오고 장기는 무조건 공급자가 나온다. 근데 이분이 외움이 안 돼. 그래서 단기 장기 효과 못 외웠어. 근데 어떻게 문제 푸느냐? 단기인데 뭔 말인지 몰라. 풀었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나왔어. 다른 말은 몰라. 근데 단기는 공급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그 문장 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요. 이런 분들 사실 실력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그 요령으로 답은 톡톡 찍어낸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알고 풀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차피 자격증이니까 알질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든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제가 단기 해볼게요. 단기는 누구 입장? 수요. 여러분,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졌대. 공장 넘어갔으니까. 지금까지 집값 하락의 주범이 사라진 거 맞죠?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된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동네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줄었네라고. 오케이? 이걸 예쁘게 말하면 지역지구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냐고? 이해되냐고?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래. 이제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줄었구만. 여기까지 이해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는 이 동네에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듬 안 듬? 듬. 그럼 이 동네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줄어듦? 오케이. 그럼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까지 이해되심? 근데요, 우리 저번 주에 경제론 배우지 않았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느 문장이든 수요 증가자 나오면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와닿지가 않는다. 제가 뭐라고 했죠? 수요 증가 나오면 이렇게 쓰라 그랬죠. 인기짱. 수요 증가란 말 나오면 뭐라고요? 인기짱. 그럼 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 인기 높은 주택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뭐냐? 원래 100원 하던 집값이 요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인해서 200원으로 올라간다면 100원만큼 집값 올라간 거 맞죠? 100원만큼 올라갔죠?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주택 가치 상승분이라고 말해요. 집값이 100원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 Understand? 그러면 이 주택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이익은 이 동네에 새 집을 지어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 동네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익이 발생할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말 나와요. 기존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주택 가치가 상승한 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집값이 올라간 만큼 원래 그 동네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익이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왜 초과이윤이라고 하느냐. 저기에서 칠판 보세요. 저 내용에서 집값이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결과 아니냐고요. 그러면 노력을 통해 얻는 정상이윤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 성격이 초과이윤일 수밖에. understand? 근데 이때 기존 주택 그랬죠? 기억나요? 우리 저번 주에 뭐 유량이다 저량이다 얘기하면서 신규나 신축은 유량이고 뭐 중고 재고 이런 말은 저량이다. 그럼 기존 주택은 신축 주택이에요? 중고 주택이에요? 중고 주택. 이미 시장 있는 주택 아니에요. 그럼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그럼 기존의 주택 소유자 이 말을 바꾸면 저량의 주택 공급자 아닌가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예쁜 말 한번 바꿔볼까요? 지역지구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치 상승만큼의 초과이윤이 저량의 주택 공급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오케이? 근데 이 예쁜 말이 실제 알고 보면 야, 지역지구제 시행해가지고 공장 다른 곳 넘어가지 않냐? 그럼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원래 그 동네 집 갖고 있던 사람들 집값 올라간 만큼 늘리만 보다? 이 얘기한 거 이게. 그럼 내용 알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또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것을 뭐 저량자 써놓고 뭐 초과이윤자 뭐 주택가치 상승 이런 말 써가지고 문장을 만드니 고급져 보이고 있어 보일 뿐이지. 그게 뭐가 다른 거냐고 도대체. 근데 우리들은 희한하게도 문장 표현만 바꿔놓으면 다른 말인 줄 알고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한다고 착각을 했을 뿐이지 완전히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완전히 내 걸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지 제가 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언제 편해지냐면 문제풀이 할 때 굳이 다른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말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하는 건 미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금년 그 9월, 10월까지는 참 기분이 좋았다고. 왜? 이제 알아듣게끔 해놨으니까. 근데 수술을 받고 다시 수업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다시 저는 이 양반들을 어떻게 그 수를 다시 끌어올릴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다 쳇바퀴예요. 몰라. 알아듣게끔 만듦, 기뻤음, 다시 실망, 다시 알아듣게끔 만듦, 기뻤음, 또 절망. 이렇게 반복이 돼. 자, 여러분. 이랬어. 그럼 장기는 누구 입장이다? 단기가 수요 입장이니까 장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단기 수요, 장기 공급이라고. 여러분, 공급은 파는 쪽이죠? 이야, 파는 쪽, 주택 공급자 입장 보니까 원래 단기에 집값이 올랐어.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주택 공급자 입장이라면 다른 동네보다 이 동네에 집 지어 내다 팔면 돈 좀 되겠다는 생각이 듬 안 듬? 듬. 그럼 이 동네 주택 공급을 늘림 줄임? 끝. 장기효과 끝. 물론 기초니까 거기서 끝낸 거고. 이제 기본 심화 들어가면 그것 또다시 파생되는 게 몇 개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아도 한 중간급 정도의 문제까지 다 풀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어려워요? 자, 집값 떨어지는 위험 줄었다. 그 단기에 그 동네 주택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올라간 만큼 이익이 나왔다. 그래서 장기에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그 동네 주택 공급을 늘려서
결국은 늘 공급 늘어나면 양이 많아지고 흔해진 거니까 단기에 올라갔던 집값이 장기에는 떨어진다. 이게 그토록 어렵단 말입니까? 굳이 여러분 제가 조금만 설명도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상식으로 얘기를 생각해보면 그렇네 그런 데가 나오지. 이게 무슨 외워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문제 풀 만한 수준이냐고 이러지. 그런데도 끝까지 외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외우려면 끝까지 외우기나 하든지 외워지지도 못하면서 외우려고 하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교과서에 문장 표현하면은 좀 길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간추리면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다고.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프 좀 그림 복잡한 내용 나올 때 뭐 비용 일정 산업이다, 비용 증가, 감소 산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골아풀 문제는 아니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초니까 건너뛰지만은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이 지역주의제 시행할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 시행 시 어떤 문제들이 있겠느냐? 그게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면 쭉 이제 서술될 거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 방법에는 무엇들이 있겠는가? 몇 가지 종류가 나중에는 기본서에는 나열돼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이제 살 붙여서 배우면 게임 아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도 가끔 물어는 보지만 주로 물어보는 건 지금 얘기한 거 이게 다라고 이게. 오케이? 그런데 뭐는 하나 조심하자. 항상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보지만 물어볼 때마다 표현이 달라질 뿐이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여러분 극복이 되잖아요. 개론 진짜 나중에 한번 체계만 제대로 잡잖아요. 한 번 체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책 안 봐도 70, 80이 유지되는 과목일 수도 있는 게 개론이에요. 체계만 한번 잡히면. 외우지 않아도. 근데 그 체계를 잡기 전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민법으로 좀 합격해야 되겠다. 돌아가 버린다고. 아니면 그냥 대충 개론은 뭐 과락 넘기고 한 50점만 맞자. 나머지 민법에 점수 얻어가지고 다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합격은 해야 되니까. 근데 막말로 그렇게 전략을 따서 공부를 했는데 원래 민법이 어렵게 나왔대.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 내 그 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 민법 쉽게 나오고 개론 어렵게 나오면 그 개론 뭐 50분만 맞고 민법해서 합격하죠. 저 그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대충 찍어 뭘 맞추자는 요행만 바라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자, 그게 이제 지역지구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뭐 가로 3번의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해서 개발권 양도제, 계획단위 개발, 보상지역제란 말 나오죠. 이 중에서 그나마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아니 보셔도 절대로 나오지 않은 걸 장담합니다. 오케이? 모의고사에서조차 나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교재에 써놓느냐? 안 나올 걸 빼놓잖아요. 교재가 무척 얇아져요. 교재가 얇아지면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안 사요. 그래서 막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교재 보통 800, 90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요. 120페이지 분량만 하면 합격에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재를 늘리느냐? 안 사거든. 학생들이 안 사주거든. 뭔가 내용 부실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스스로 팔자를 볶는다고. 100몇 페이지 분량만 하면 게임 끝날 것 같다가 안 사니까 800, 900 늘려가지고 그걸 수업을 들으려니 아이고 이런 된장.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5월달에 가서 요약집 나오잖아요. 요약집 내용 보면 이씨 내가 이거 알고 내가 800, 900을 했는가 열받아요 진짜.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 제목이 앞에 토지가 있었잖아. 그럼 부동산 분류가 제가 아까 크게 토지와 주택 나눠진다 그랬죠.
그럼 요거 기억나요? 앞에서도 부동산 문제에서도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그랬잖아.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 아니요? 그럼 토지 문제 해결 대책이 토지 정책이면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주택 정책.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붙는 거지 뭘. 아시겠어요?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제목이 왜 나오는가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아시겠죠? 근데 이야 처음부터 세게 나오네. 임대료 규제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잘 보세요. 원래 그 주택 정책은 크게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이 하나 있고 분양가 정책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임대주택 정책이 분양가 정책보다는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정책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주택 정책은 정책론의 꽃이에요. 정책론 부분에서 주택 정책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책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꽃이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개론의 특징이요. 양 많은 거, 어려운 걸 많이 내지 쉽고 양 적은 거 안 내는 게 개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점수 얻으려면 어려운 거 해야 돼. 쉬운 것만 할 수는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기초니까요. 제가요. 그냥 가볍게 여기 뭐 여러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임대료 규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임대료는 쉽게 말하면 월세인데 상식적으로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임대주택, 즉 월세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에요? 낮은 분이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든 임대료 보조든 모든 임대주택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돈 없는 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임대료 규제가 뭐냐? 이런 거예요. 만약 시장의 임대료, 즉 시장의 월세 수준이 30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야, 월세 30은 너무 부담이 커. 비싼 거야. 니들 내가 20만 원만 받으라고 상한선 설정할 테니까 월세 20만 원 이상 받으면 알아서 라고 하는 제도가 뭐다? 임대료 규제예요. 오케이? 그럼 예쁘게 말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시행되는 직접 개입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월세가 30이었던 걸 20만 받아라고 통제한다면 임차인들,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10만 원 줄었잖아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임차인 또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잠깐 없애놓고 어쨌든 임대료 규제를 하면 월세가 싸진 거 아니에요? 30 받은 거 20 받으라고 했으니까 월세 싸진 거 아니냐고. 우리 경제에서 뭐 배웠냐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싸지면 내려가면 반대로 그 물건의 수요량은 증가한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수요 법칙으로 배웠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런 말 나와요. 임대료 규제 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단기죠. 단기는 공급이 안 변해. 그럼 공급은 월세가 싸져도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월세 싸지니까 수요는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죠. 그럼 무슨 수요? 초과 수요. 제가 왜 안 쓰고 있냐면 나중에 본 수업 가서 팔이 떨어질 정도로 써요. 지금도 쓸 거 없잖아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들어보고 저런 건가 보다. 이해를 해요. 그럼 단기는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기는 누구 입장? 공급. 자, 여러분이 임대업자, 또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생각해보자. 나 30바다에 수지 맞았어. 정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20밖에 못 받음. 열 받음 안 받음? 열 받음.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줄인다? 잠깐 끊어볼까요?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었죠. 조금 아까 값 싸지니까 수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한 상태에서 장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줄어. 그럼 수요 공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겠죠. 그럼 이런 말 나올까요? 잘 들어봐요. 임대료 규제 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 현상은 더욱 커진다. 왜? 다시 한번. 단기는 수요만 늘었는데 그 상황에서 장기에는 공급마저 줄어든다. 그럼 그만큼 수요 공급의 격차가 더욱 커지잖아. understand? 이 문장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그 또 하나. 이제 공급 줄어드는 게 이해됐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이익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겠죠. 또 하나.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지. 고급자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럼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임대료 규제 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이 말이다. 임대료 규제 시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말이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교과서에 없었대. 들어본 적 없다. 그 이유로 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하시라.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자였어요. 근데 지금 20밖에 못 받아요. 수지가 안 맞아요. 이거 20 받고 임대하느니 차라리 이거 주거용, 임대주택이니까 용도가 주거용이잖아요. 이 주거용도로 공급하느니 차라리 뭔가 좀 시설 바꿔서 다른 용도로 공급한다 함이 더 낫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거용도를 다른 용도로 용도의 전환을 모색해보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 모텔 같은 경우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공사더라고요. 왜 욕실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세탁기 놓는 공간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오피스텔이다, 아니면 사무실 용도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오케이? 그런 것처럼 지금 임대주택이니까 용도가 뭐다? 주거용인데 이거 월세 20 받아봤자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다고 그거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조금 시설 바꿔가지고 주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공급해볼까 생각해본다, 안 해본다? 해볼 거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임대료 규제 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용도 전환을 모색한 결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결과 임대주택의 총량은, 전체적인 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죠?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생각해서 읽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 써놓은 거 아니냐고 이게. 생각이 없으니까 다 외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런 개 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로 맨날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토록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욕설이 도배를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요 말 나오면 저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다가 이걸 들으면 왜를 얘기하니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왜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글자만 바꿔도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말이죠.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A 동네가 있고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좀만 참아요. 여기 B, C, D라는 동네가 있다. 근데 A 동네만 임대료가 규제가 돼서 월세가 20 가는데 나머지 동네는 임대료 규제가 되지 않아서 월세가 30 간대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때 요 A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대요.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세입자. 그럼 여러분이 요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세입자야. 근데 A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동네 가서 살고 싶었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선뜻 다른 동네로 넘어갈 수가 있기 없기? 없기. 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더 세지니까?
월세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 경우 칠판 보시면서 저 경우에 임대료 규제 지역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주택 선택의 폭이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좁은 거죠. 좁은 거죠. 근데 잠깐 끊고 우리 지난주에 탄력선한 걸 배워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다 배웠어요? 그때 안 오신 분 몇 분은 그런 게 있었나 싶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문장을 해석하실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해석하면, 그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택의 폭이 좁다. 선택의 폭이 좁다. 자, 응용합니다. 그럼 선택의 폭이 넓다면 수요가 탄력, 비탄력. 자, 얘 선택폭 좁은, 넓음.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 선택의 폭이 좁음, 넓음. 좁음, 그럼 수요가 탄력, 비탄력. 거기까지 이해됨? 그럼 쉽게 넘어갈 수 있음, 없음? 문장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나중에 교과서에 다 나오고 문제 풀 때 다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 지역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또는 주거 이동성이 저하된다. 아, 똑같은 말 다 썼는데 뭘 또 헤매. 우리말로 뭐가 돼요? 이런 상황일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선뜻 다른 동네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걸 수요가 비탄력화되어 다른 지역으로 주거 이동이 제한된다. 주거 이동성이 저하된다. 라고 말한 거 아니냐고요? 오케이? 바로 이 점이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선뜻 넘어가기 어렵죠? 까지 얘기만 하면 쉽다 그러고 그걸 실제 기출문제 지문으로 바꿔주면 더럽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아니 이 문장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인데 이 문장을 모르고 그냥 우리 아까 말했던 이거 넘어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 문장 나올 때 여러분 풀 수 있겠냐고. 못 푼다니까 글쎄. 근데 그걸 어렵다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오케이? 근데 제발 그거 하셔야 돼. 그래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도요. 나중에 다른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할 때 우리들은 맨날 해 떠나오냐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